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어느 여름, 그때 나는 거의 매일 집을 피해 밖으로 나돌았다.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지만 친구들과 싸운다거나 죄 없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는 그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새엄마는 딱히 이유도 없이 나와 함께 있으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돌아버리겠다고 했다. 나 역시 그런 새엄마를 잠시라도 보고 싶지 않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어쩌다 한번 새엄마가 집에 일찍 들어와 있는 날이 있었다. 그날 새엄마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채 안에서 손빨래를 하고 있었고,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나는 무의식적으로 인상을 찌푸린 채 짜증을 냈다. 일단 들어가서 교복이라도 벗어두고 나오자 싶어서 집에 들어가 보니 날 힐끗 쳐다보던 새어머니의 눈이 이내 매섭게 변했다. 야, 니 어제는 어딜 그리 싸돌아댕긴다고 새벽에 들어왔노?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침묵이었다. 어린 마음의 나는 저 여자에게 한번 말꼬리를 잡혔다가는 끝이 없을 테니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 할 일만 하겠다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참나. 어제 어디 갔다가 늦었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말 하기가 그래 어렵나 니는? 어?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시골에 계신 조부모님을 떠올렸다. 새엄마는 날 저렇게 싫어하고 아버진 나만 보면 답답하다고 하신다. 하나뿐인 혈육인 누나는 집을 떠난 지 오래였다. 어차피 내일부터 방학이니까 새엄마는 속으로 내가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어쩌나 걱정할 것이다. 방학 동안 시골에 내려가 있겠다고 하면 용돈이라도 조금 쥐어줄지도 모르지. 난 새엄마에게 다가가서 입을 열었다. 방학 동안 시골에 가 있을게요. 그러니까 신경 끄고 하던 일이나 계속해요. 심장 놀라지 않게. 그런 내 말에 새엄마가 묘한 표정으로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말했다. 아, 그럴래? 그래, 차비는 있나? 시골에 전화는 드렸고. 그렇게 말하는 새엄마의 말투는 한결 부드러웠다. 역시 내가 알아서 나간다고 하니 기분이 좋아진 게 분명했다. 대체 아버지는 저런 사람이 뭐가 좋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차비 당연히 없죠. 돈 주세요. 전화는 시골 내려가면서 할 거예요. 아이고, 배짱도 좋네. 돈도 없으면서 시골을 간다고? 나는 새엄마의 눈도 쳐다보지 않고 맞받아쳤다.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이라지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차비가 없다는데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이 나만 보면 심장 떨려서 돌아버리겠다고 해서 가려고 하는 건데 싫으면 안 가고요. 그런 내 말에 새엄마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뒷목을 잡더니 이내 안방으로 가서 10,000원짜리 5장과 카드를 가져왔다. 자, 카드는 차비할 때만 쓰고 이 돈은 네 묵을 거 사묵어라. 이러면 됐지? 신용카드도 네 아빠 카드니까는 네 맘대로 쓰고 온나. 말은 저렇게 해도 내가 차비 외에 다른 용도로 돈을 쓰면 곧장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겠지? 지겹다 정말. 난 곧장 짐을 챙겨 터미널로 갔다. 보통이라면 며칠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겠지만 난 새엄마라는 사람을 피하고자 무작정 집을 나왔다. 이렇게 나는 언제나 도망치기가 바빴다. 새엄마에게서 혹은 날 올가매는 구속으로부터 말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시골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남쪽 지방의 여름 햇살은 따스하다 못해 따가울 정도였다. 그러다 밤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집 근처 논두렁에서 개굴개굴 울어대는 두꺼비들과 메뚜기들의 합창이 정말로 인상적이었다. 에어컨이라곤 꿈도 못 꾸는 시골에서는 마당에 평상을 펴놓고 잠을 자기가 딱 좋았다. 그날도 저녁을 먹고 항상 어른들이 즐겨보시던 가요 프로그램이 끝나자 할머니는 마당에서 잠을 자자며 목향을 들고 밖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여름의 선선한 밤 공기를 마시며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들을 보고 있자니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다. 그렇게 공기가 좋은 곳에서는 모기향마저 향기롭게 느껴졌다. 옆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는 금세 잠이 드셨고 난 뭔가 포근한 느낌을 만끽하며 스르르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머리 쪽에서 터벅터벅하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잠결에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시는 건가 생각했지만 사람의 발소리라고 하기에 그 소리는 너무나도 불규칙적이었다. 이상한 소리는 머리 바로 위쪽에서 들려왔고 눈을 뜨면 무언가 무서운 게 내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아 두려워졌다. 소리는 계속해서 내 주변을 맴돌았지만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할머니를 깨울 순 없었다. 처음에는 내 머리맡을 시작해서 나의 정면 쪽으로, 다시 내 등 뒤에서 머리 쪽으로 소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정말 새엄마 말 맞다나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차마 비명을 지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난 애써 태연하게 자는 척을 했고 그러자 잠시 후에 소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내 머리 위쪽에서 쏘가있는 마구간 쪽으로 가고 있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사방이 적막해서 조금만 집중해도 소리의 움직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 기회는 이때다 싶었던 나는 할머니를 깨우기 위해 눈을 꼭 감은 채 몸을 휙 하고 돌렸다. 그런데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았던 할머니께서 날 조용히 끌어안으시더니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쉿.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그런 척도 하지 말거라. 너무 무서웠던 나는 할머니 품 안에서 숨소리를 죽이며 덜덜 떨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소리가 다시금 우리 쪽으로 다가올 때 할머니는 날 더욱 세게 끌어안으셨다. 소리는 여전히 머리 위쪽에서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움직였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잠시 후 임자, 그것은 뭐던가? 날도 추워진 뒤 싸게 들어오제?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고개를 돌려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임자, 내 말 안 들리요? 애기 감기 걸린 게 그만하고 얼른 들어오란 게? 그 목소리와 말투는 분명히 할아버지였다. 난 할머니 품에 안긴 채로 속삭이며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 아니에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다그치는 말투로 속삭이며 말씀하셨다. 가만히 있으란 게. 움직이지도 말고 대답도 하지 말어. 그리고 또다시 들려오는 발소리. 소리는 아까보다 더욱더 불규칙하게 들리더니 이내 마치 끝을 알리는 것처럼 무언가 둔탁하게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고개를 천천히 들어서 사방을 살피시더니 이제 됐다고 하시면서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들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더니 자투리천에 그걸 꽁꽁 싸매어 창고방에 넣으시고는 나에게 신신당부를 하셨다. 아가, 간밤에 네 할아버지는 누구든 네 찾을 사람 아무도 없은게
누가 부른다고 밖에 나가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뭔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안 들리는 척, 못 들은 척 해왔어. 그날 밤 나는 할머니와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잤다. 할아버지는 안방이 답답하시다며 부엌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창고방에 두셨던 그 물건을 가지고 오셔서는 나에게 보여주신다. 이것이 장닭 대가리여. 너 무서워할까봐 내가 창고에 숨겼는데 너그 할아버지가 다시 걸어놨구만. 뒤이어 할아버지께서 간밤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그것이 언제였는가? 산에다가 염생이 새끼를 묶어놨는디 이놈이 도망을 쳐버렸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겁나게 맞고 또 그놈을 찾는다고 밤에 산을 올라갔지. 근데 저기 저 능선에서 누가 돌을 막 던졌어. 그래서 내가 누구요?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그래서 어디서 흙이 떨어진갑디야 하고 다시 가는데 돌이 또 날라와 불대. 그래갖고 내가 또 누구요? 함께 저 짝에서 누가 내 이름을 막 불러싸면서 열로 좀 와보시오. 잠깐만 올라오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염생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나 살려라 하고 집으로 뛰어왔지. 왜요? 무서워서요? 그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본 게 돌아가신 우리 어메 목소리란 게 어젯밤에 그 일도 분명히 같은 놈이 저지른 거요. 놈이요? 그럼 사람이에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모르제. 그것이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아무도 몰라. 나중에 네가 커서 그것이 뭔지 알게 되면 너가 할매한테 전해줘. 하지만 할머니께선 새까맣게 타버린 닭의 머리를 천으로 싸고 또 싸실 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 간밤에 나를 놀라게 한 그 존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